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내만일 날이라서 그런지 증시가 정말 좋지 않네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나오는 연속된 경고,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페이 상장 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반사수혜 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내일 주가가 빠지면은 이 주식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오늘 증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기리분들이 보유한 그러한 종목들은 오늘 피해가 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들어 연달아 이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4달 사상 첫 디폴트 가능성.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옐런 재무장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가오는 10월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의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최선 그리고 최신 정보에 기반하면은 현금과 특별 조치가 10월 중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 한도 조정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 신뢰도는 물론 미국 자체 신뢰도가 해가 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채 한도 조정 빨리 해라. 안 그러면 그 뒤에 이러한 일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리고 만약에 한도 조정 지연이 나타나면은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부채 한도가 조정이 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 부채가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은 채무 불이행 등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1939년부터 지금까지 90여 차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벌써 100년 가까이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부채 한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협상 지연인데요. 10년 전이죠. 지난 2011년 한도 조정이 늦어지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옐런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얘기가 나와도 떨어지고 저런 얘기가 나와도 떨어지네. 그리고 그런 악재들 가운데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악재가 있는데요. 한번 이번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악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로 미국 성장 둔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미국 페드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페드는 8일 어제입니다. 발간한 베이지북에서 지난 7월에서 8월 중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성장이 약간 감소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 활동이 지금 현재 약간 경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식과 여행, 관광 업종 등이 타격을 받았으며 게다가 기업들 사이에서 가중되고 있는 공급난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원자재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근로자도 부족하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원자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부족이 만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이지북이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다소 우려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달에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적게 나왔죠.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23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이지북은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긴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한 임금 상승이 있었다며 일자리 증가 역시 모든 지역에서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역시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전진한다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라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얼마 전에 말했던 그 발언과 비슷한 수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뉴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은 크게 출렁였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저녁
저녁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지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뉴스가 많네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주가 폭락의 날, 그리고 오늘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규제 쇼크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두 곳의 시가총액 13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플랫폼 규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금융당국과 여권이 빅테크의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걸면서 외국인이 두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외국인이 무려 4,300억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2,200억이나 매도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러니까 금소법입니다. 이 규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향후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현재 움직임은 실질적인 영향 대비 과한 수준이라며 규제 자체로 보자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 자체를 보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 보험, 대출 여기에 대한 중개업, 인허가를 자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플랫폼상 명시만 하면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상에 명시만 하면 끝나는 얘기라는 거겠죠. 그리고 설령 카카오페이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투자 및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이 2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을 때 10조 원이 조금 넘지 않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카카오페이가 설령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카오는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만 보자면은 지금 현재 낙폭은 과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증권가는 이번 규제에 따른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은 한편,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금융업 접근 방식은 간접 진출에서 직접 진출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현재 2시 기준 주가가 오늘 또 7%나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네이버도 3%밖에 빠지고 있지 않지만 이 정도 대기업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매수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떨어지는 칼날,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주식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의 고수라면은 떨어지는 칼날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린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우리 손이 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다 떨어지고 나서 땅바닥에 이제 딱 놓여지면은 그때 죽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곧 상장을 하는데 이것 좀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의 투자 심리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또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카카오 네이버 끝났다. 그렇다면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다 거두절미를 하고요. 일각에서는 빅테크 규제를 계기로 전통 금융권인 주요 금융지주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그리고 P2P 여기에 이어서 이번 상품 비교 추천까지 인허가와 등록 문제로 빈번히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보다 까다로운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마친 금융지주의 모바일 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상위 금융지주 주가는 코스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빅테크와 빅테크 자회사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평가를 받으면서 금융지주는 소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급락을 계기로 빅테크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금융지주가 재평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까지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까다로운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러한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속았는데요. 갤럭시 Z 플립 5G 출고가 10만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벌써 출시된 지 얼마 됐다고 가격을 내렸나 그걸 봤더니 하지만 뭔가 빠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예전에 나온 폰이죠. 작년에 나온 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새로운 폴더블 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있던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격 차이가 원래 얼마나 났나 그걸 봤더니 전작이랑 신제품 가격 차이가 5,000원 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5,000원 때문에 구형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이미 예정된 수준이며, 그래서 얼마나 인하를 했나 그걸 봤더니 10만원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야, 그런데 이게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인데 둘 다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면은 당연히 신형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만원 차이가 나도 저는 새 거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혹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팩트체크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매장 내겠다고 줄 섰다, 미국에서 잭팟 터트린 한국 음식.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한국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항상 먹는 치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 BBQ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5위에 이름을 랭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미국 내 500대 외식 브랜드에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한두 곳에만 진출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걸 봤더니, BBQ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미국 15개 주에 진출해 97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에는 미국에서만 150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250여 개로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BBQ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외식업계가 유례없는 장기 불황에 빠졌지만, 하지만 BBQ는 달랐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매장 수를 꾸준히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일단 당연히 BBQ 맛있습니다. 맛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확대된 비대면 배달 수요를 겨냥한 배달 포장 전문 BSK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채택해 성공을 거둔 그립앤고를 도입해 매장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BBQ 그립앤고가 무엇인가? 제품이 조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존 테이크아웃이랑 다르게 조금은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진열대에 미리 준비된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 즉시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뭐 여기에도 BBQ만의 기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BQ 회장은 BBQ 제품만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토대로 현지화 운영 전략을 적용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2025년까지 세계에서 5만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저 기릿은 양념치킨 중에는 당연히 BBQ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BQ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가? 아니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경쟁사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교촌 F&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흐앙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이 조금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며칠간 외국인과 기관은 열심히 매도만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매수 매도의 사인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깻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나 도망갔나 봤더니 삼겹살이 2,691원이고요. 그리고 같은 중량이면은 깻잎이 3,052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삼겹살보다 진짜 깻잎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기본 상차림으로 제공하는 상추와 깻잎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kg 한 상자에 원래는 25,000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5배나 뛰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추에도 특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추 특품을 살려면 18만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황당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추석이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는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 가을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잎채소 생산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네요. 심지어 삼겹살보다 깻잎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삼겹살집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깻잎을 먹으러 삼겹살을 시킬 정도라고 하네요. 자, 오늘 기리분들도 퇴근하실 때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은 진짜 깻잎이 이렇게 비싼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게임 하면은 남자애들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 여성들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30만원은 기본이죠. 요즘 여성들 푹 빠진 이것.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여성 최모치는 매달 가계부에서 25만원에서 30만원의 고정비가 나갑니다. 월세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각종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에 쓰는가 라고 봤더니 MMORPG를 보통 하나 돌리고 캐주얼 게임을 동시에 즐긴다고 합니다. 쿠키런, 애니팡, 프렌즈샷 이런 것에 쓰면은 30만원은 금방 나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자면은 여성 이용자가 오딘에는 30%나 되고요. 그리고 리니지 M에도 31%, 바람의 나라 연 같은 경우에도 33%,
마지막으로 쿠키런 킹덤, 딱 봐도 캐릭터가 귀엽죠. 그 게임에는 무려 59.5%나 여성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 출시된 돌풍을 일으킨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의 60%의 가량이 여성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성 유저들도 게임 비용에 적극 소비하는 과금력 입증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국내 성장이 정체된 게임 업계도 여심 공략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NC소프트는 지난번에 트릭스터 M, 그러니까 귀여운 리니지,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넷마블도 제2의 나라를 만들면서 지브리 스튜디오, 여성분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서 딱딱한 MMORPG를 탈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실제로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중에서 50%가 여성이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게임은 남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성 유저가 많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성을 위한 게임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뉴스였죠.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이랑 10조 원대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에 힘입어 장중 한때 4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그걸 봤더니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채 되지 않고요. 그리고 플러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10배가 넘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무턱대고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었겠죠. 고가가 40만원이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벌써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모멘텀 약화,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 유한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그 이유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이 약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사실상 매도죠.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 23만원으로 15%나 낮췄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없는가 그걸 봤더니 하반기 중국 소비 둔화 우려, 그리고 산업의 높은 기저부담, 경쟁 심화 가능성, 그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 2분기 실적 시즌에 노출되었던 복합적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지금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기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런 표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주식이든 이렇게 급락을 한다면은 거래량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한번 냉철하게 고민을 해보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도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크래프톤 신작 출시 임박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내일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군요. 신한금융투자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신작 게임 출시에 따라 목표 주가를 58만원으로 종전보다 13%나 상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9월 10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지만 당장 내일이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 부근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 신작 출시도 앞두고 있어 만약 주가가 조정이 된다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공모가 부근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 라고 봤더니 우리가 정말 큰 손인데 그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벌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들은 공모가 근처이기 때문에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카카오뱅크처럼 큰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다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 크래프톤의 신작 게임은 알파 테스트 진행 후 사전 예약자 수가 무려 3,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달 1일부터 사전 예약에 돌입했으며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에 글로벌 동시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이제 초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 게임 규제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일단락 되었다고 하는군요. 미성년 관련 이용 규제가 분명 있지만 전체 게임 매출 중 미성년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크래프톤 아직까지도 공모가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 많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는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크래프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크래프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일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